네,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제일 재밌는 시간,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쏟아지는 뉴스와 차트 속에서 꼭 알아야 할 투자 흐름을 집어주는 생생경제 나침반, 허재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소개 멘트를 새로 써줬네요. 어떻습니까? 아유, 너무 잘 써주셨는데 새로운 나침반으로 올해도 잘 방향타를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앞서서 저희가 삼양식품 이야기 퀴즈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지금 130만 원이 넘었죠. 네.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랐네. 이거 지금 사도 됩니까? 사실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예.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고요. 예.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거의 뭐 한 1, 2년 사이에 거의 한 4배 가까이 네네네네.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. 또 같은 업종들 내에서도 주가도 좀 비싸게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. 예. 예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그 삼양식품과 같은 이 주식이 경쟁력이 어쨌든 좀 확인이 되었고 이게 이제 저희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 좀 예. 독특하게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준 측면들이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도 좀 덜 받을 거고 이게 이제 물건은 관세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신뢰가 있는 그 물건들은 예. 관세 영향이 좀 덜하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삼양식품은 막 그 단기적으로 예. 지금부터 해서 한 3개월 동안 보고 들어가시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도 앞으로 한 1, 2년 동안 한류 또는 K푸드의 어떤 열풍의 수혜를 좀 그 입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그래도 여전히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급하게 올라서 그렇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만은 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한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기업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. 이거는 괜찮아요? 맞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한 품목에 대해서만 그 좀 집중이 된 것들은 그게 열기가 예를 들어서 막 10년 이렇게 가기는 되게 쉽지 않잖아요. 어렵죠. 예. 뭐 코카콜라도 계속해서 물건들을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드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이게 뭐 5년, 10년 이상 지속되긴 좀 어렵습니다. 근데 다만 저희 한국 K컬처에 대한 관심, 예. 그다음에 뭐 드라마, 영화,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 뭐 그 시내 가보시면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잖아요. 예. 저는 집에만 있어서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. 네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예. 그래도 대표적인 K푸드와 관련되어서는에 대한 이미지로서는 이 당분간은 적어도 1, 2년 동안은 크게 대항마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 경쟁자가 없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이제 조금 큰 그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에 뉴욕 증시 또 강세였어요. 오늘은 조기 마감을 했는데 오늘이 아니지. 어쨌건 간밤에는 조기 마감을 하긴 했는데 S&P 500 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게 비농업 지표, 비농업 고용 지표였어요. 이게 11만 건 정도 예상이 됐다가 14만 건 넘게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와 했거든요. 이거 이렇게 좋게 봐도 되는 겁니까? 사실 저도 그 밤에 이렇게 그냥 기사만 보고 봤을 때는 와 미국 미친 거 아닌가. 잘 나왔네. 관세고 뭐고 아무런 영향이 없네.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뜯어 보면 이 정부 고용이 절반을 넘게 차지를 했고 정부 고용이 는 이유는 머스크가 가면서 감원이 좀 덜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메꾸는 과정에서 고용이 는 거라 사실 좀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7만 건, 6만 건 늘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뉴스는 오히려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 그래서 오늘 오른 거는 약간 좀 흥분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엄청 또 IT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올랐던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미국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조금씩 고용이 나빠지고는 있지만
침체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경제는 여전히 뭐 10만 건 미만이긴 하지만 민간에서 고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게 주는 어떤 안도감. 이미 하나 있었던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게 그 기업들이 고용을 그 많이 늘리고 있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경기가 조금씩 나빠지더라도 미국이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네네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여전히 좀 견고한 그런 모습들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월가 쪽 반응도 비농업 보고서 나오고 나서 우와 하다가 점점 지나면서 약간 이런 분석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졸츠 보고서 구인구직 보고서 이걸 봐도 구인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. 네. 이건 또 어떤 함의가 있는 겁니까? 이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 이민 정책 때문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계속 채용을 늘리는 거죠. 네네네. 그러니까 사람은 안 자르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코로나 때에 그 미국 기업들이 엄청 그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이 해고는 쉬운데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저 좀 뽑아가지. 그래서 웬만하면 그러니까 뭔가 관세라든지 경기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보면은 뭐 경기가 아주 좋지는 않으니까 엄청 사람을 많이 뽑지는 않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거죠. 근데 뭐 최근에 이틀 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정리해고 하더라고요. 이게 올해만 15,000명 줄였습니다.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직원이 한 22만 명, 23만 명인데 올해 들어서만 15,000명이 한 2만 명 가까이 줄였다라는 거는 한 6%, 7% 정도 되는 사람을 줄인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겠지만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. 지금 시가총액 2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고 뭐 실적도 좋고 한데도 사람을 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 AI 때문에 사람을 줄이는 기업들이 또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오히려 AI 때문에 그 고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좋고 뭐 AI에서 가장 선두 기업들이 사람을 줄이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정례효과가 무서우니까 저는 미국에 가지 않는 걸로 하겠고요. 간밤에 나왔던 소식 하나 더 짚어볼까요?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메가 법안,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, 이게 결국엔 하원 문턱을 넘었어요. 저는 미국 그 법안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는데 하원 갔다 사원 갔다 또 하원으로 와서 이번에 넘었는데 이 감세 법안, 이게 시장에 미칠 어떤 충격 같은 건 없을까요? 사실 뭐 부정적인 충격보다는 좀 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큽니다. 일단은 좋은 거다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실 이번 법안의 90%는 원래 이제 2017년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했었던 감세안을 연장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청 특별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깎아줬던 거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거니까 큰 변화는 없는데 그 나머지 10% 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팁에 대한 뭐 감세, 뭐 그다음에 뭐 오버타임,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야근 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들. 근데 뭐 그다음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, 그래서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또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소비를 어쨌든 유지시켜주는 데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오히려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메디케어, 오바마 케어로 예산을 엄청 줄였거든요.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정부로부터 의료 보험을 혜택을 받았던 뭐 한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약간은 좀 악재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는 또 민간 헬스케어 업체들 또 민간 헬스케어 보험 업체들 손보호 업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의외로 호재일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이번 법안은 이 그 산업에 따라서
온도 차이가 좀 크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몇 가지가 딱 보이긴 하는데 어떤 부분들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? 우리는?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원책이 대체로 유지가 되는 거기 네네네. 때문에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나쁘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좀 호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예. 같고 전기차는 이제 조금 약간 오늘 우수수 떨어지고 네, 있는데. 예. 전기차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이제 세액 공제가 이제 일찍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충격에 여전히 이제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2차 전지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고 네네네. 예,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나은 상태 근데 이제 전기차는 별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내년도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조금 전에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. 삼성전자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잘 못 가더니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36,000원대. 여기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? 사실 이 그 트럼프의 감세안 때문에 반도체가 올랐다라고는 보여지진 않고요. 네네네.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좀 특이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요? 하이닉스가 좀 약하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요즘과는 달랐던 그 모습이네요. 이거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예. 사실 이제 그 삼성전자에만 더 우호적인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어제의 흐름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시장에 관심들이 없다가 네네네. 이제 다른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뭐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그거를 빼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너무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싼 삼성전자로 약간 잠시 매기가 좀 갔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그냥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로는 그냥 올랐다. 네네네. 그냥 수급의 힘으로 잠깐 그냥 오른 거지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싸다. 그래서 별 이유는 없이 그냥 올랐다라면은 추세적으로 가기 어렵다.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HBM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그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상 최고치 주가를 찍었고 시가총액도 이제는 이제 뭐 200조 가까이 되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그거는 뭐 HBM 그리고 HBM과 함께 가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는 같이 가는 구조고 삼성전자는 이제 같이 가는 구조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구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HBM 뉴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전반적인 IT 그러니까 뭐 PC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테크 산업이 업황이 돌아선다. 라는 뉴스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 보면 레거시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말들 나오던데 역시나 삼성이 계속 소외되는 이런 상황. 다음 주에 나올 그 실적 잠정치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SK하이닉스는 꽤 잘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실적 얘기 나온 김에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라든지 기업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?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쪽으로는 전 내수 기업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증권사 같은 이런 금융 회사들은 생각보다 2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요. 저희가 4월 초에 뭐 1,48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이제 지금 뭐 1,360원대까지 좀 떨어져서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환율이 이제 사실 급격히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출 기업들이 뭐 이렇게 그 환율이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떨어진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하진 않지만 어쨌든 수출 기업들은 이렇게 환율이 오히려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간 이제 매출 쪽에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되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방산 같은 기업들은 당장 2분기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음에 실적은 약간 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반면에 내수 기업들은 특히 이제 물건을 수입해서 원재료로 쓰는 수입 소비재나 수입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6월 달 들어서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
또또그 이 부동산보다는 또 주식시장으로 네.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이 증권사 쪽도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 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형사들의 실적은 아마도 2분기에 굉장히 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에는 그 내수 기업과 증권을 비롯한 금융 업종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잘 보시면서 실적 시즌에 대응을 해 나가시면 또 다른 기회를 찾지 않을까 싶고요. 자, 지금 우리 시장도 3,100선까지 올라왔고 어찌됐건 강한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3,100선에서 내려왔네요. 한 0.9%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3,08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. 여기에서 계기가 됐던 거, 어제 계기가 됐던 거는 특히 상법 개정안 이게 아닐까 싶어요.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뭐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. 네, 시장에. 이거 작년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들이 많았는데 계속 대통령이 거부를 했던 거였고 코리아 밸류업을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다.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이다.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내용보다는 어쨌든 이런 사실 뭐 주주 충실의 의무 이런 거는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한 걸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저는 국내 주식시장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그 뭐 물적 분할이나 뭐 중복 상장과 같은 이런 그 소액 주주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이제 그 주식 수가 늘어나는 요게 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2022년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중복 상장 기업들의 비중이 2022년 이후로는 한 9% 10% 정도 되고 전체로 보면은 한 12, 3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보면은 6월 2일 대선 이후에 저희가 한 13%, 14% 주가가 올랐는데 딱 그 정도만큼 주가가 오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,100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. 이제는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런 상법 개정안에 따른 중복 상장이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3년 동안 그 밸류가 또는 코리아 할인 받아 왔던 것들을 이제 회복을 했다.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다. 그런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보면요, 3% 룰은 포함이 됐고요, 집중 투표제는 빠졌어요. 그래서 재계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.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.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에 조금 더 초점이 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집중 투표제까지 했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오거든요. 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집중 투표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는 맞지만 사실 이거는 뭐 그 기존의 그 대주주들도 기업을 잘 하고 싶고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선의를 믿는다고 믿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운용의 어떤 미를 반영을 하면 사실은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못 믿어서 생기는 우려고 조금 더 그런 장치들이 있을 때 소액 주주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. 사실 이제 지금 뭐 주가가 그래도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죠. 이제 집중 투표제도 어쨌든 공청회를 통해서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빨리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뭐 사실 지금부터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얼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
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상징적인 첫 관문은 넘었으니까 이제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상반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지, 끝난 지가 좀 됐죠. 네.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. 상반기에 우리 시장은 좋았어요. 우리 시장의 성적표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상반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? 뭐 저희가 글로벌 1등이라는 게 글로벌 꼴찌라는 얘기는 자주 들어봤는데 네. 예, 1등이라는 이야기도 듣네요. 네. 그래서 올해 뭐 상당히 특히 이제 6월달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뭐 천지개벽했죠. 예. 네, 그러면서 조금 이제는 그러니까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외국계 투자자들도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확실히 좀 가지기 시작을 했고, 예.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보고서를 예전에는 뭐 분기에 한 달에 한 번만 요구를 했다가 예. 이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주 좀 내달라. 좋은 소식이네요, 이거는. 이런 예. 얘기까지 들린다고 하니까 예.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런데 코스피를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많은데 코스닥은 여전히 별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. 아직 800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차트를 봐도 뭐 그냥 좀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애매하거든요. 왜 코스닥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재미를 못 보는 겁니까? 일단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2차 전지가 많죠. 예. 2차 전지가 이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으로는 굉장히 여전히 좀 뭐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약간 좀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예. 회복의 전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만 보면은 작년에 이어서 굉장히 좀 업황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을 코스닥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,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코스피 5천 시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큰 혜택들이 예. 아무래도 이제 좀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좀 큰 기업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, 오히려 좀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육성에 대한 내용들은 있긴 한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처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컸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코스닥도 잘 가야 되는데 이 구조상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자,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봤을 때 코스피 쪽에서 수익률 1위를 찍은 기업이 현대로템이더라고요. 여기 뭐 300% 이렇게 네. 올랐던데 여기 방산 기업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예, 뭐가 이렇게 좋은 겁니까, 여긴? 이 회사 전차 만드는 회사잖아요. 예. 근데 뭐 다들 뉴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폴란드에서 이제 8조에 가까운 놀라운 수주가 찍히면서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. 근데 뭐 롯데만 오른 건 아니고 방산 기업들이 다 좋았죠. 다 좋았는데 이제 유독 워낙 수주 규모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, 뭐 롯데뿐만 아니라 뭐 방산, 그다음에 뭐 원전, 그다음에 뭐 조선주는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조선, 방산 이런 업체들이 다 주가가 엄청 올랐고, 이게 유럽도 보면은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주식시장에서도 방산주들이 되게 좋았었고요. 심지어 미국에서도 미국도 방산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. 세계가 위험하니까 방산이 신나네요. 예.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오히려 전쟁이 더 끝날수록 이제부터는 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것들도 있고,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방위비를 늘려야 되고,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이 끝났지만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은 더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방산 업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괜찮습니까? 지금 유럽도 뭐 군비를 늘린다 어쩐다 하는데 그럼 우리 방산 기업들은 괜찮아요?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근데 최우선의 어떤 수혜는 당연히 이제 유럽 기업들이 받겠죠. 그래서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오르긴 했는데, 이게 그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유럽이 다 못합니다.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유럽 기업들이 방산업체들이 좋지만 한국의 방산, 그리고 저희가 실력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총, 그다음에 뭐 미사일, 포, 뭐 전차처럼 약간 올드한 이런 무기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세계 탑 3 또는 5 안에 드니까 잘합니다. 그래서 같이 간다.
이런 컨셉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라는 게 이게 한 번 쓰잖아요. 잘 안 바꿉니다. 아, 그렇죠. 예. 네. 총알 뭐 그다음에 무기 이런 거 이렇게 한 번 쓰기 시작하면은 그 계속 썼던 거 계속 쓰지 자꾸 신제품 나왔다고 실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의외로 이게 한 번 들어가면 되게 오래 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네.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또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. 아, 확실히 우리나라는 방산에서도 가성비의 나라입니다. 좋은 맞습니다. 가성비로 세계를 진출하고 있는 방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